겁니다. 일찍 와야 돼요. 저희 보험 이분들이 많아서 10시 정도 되면 쫙 빠지네요. 본다고 돼요. 근데 방금 내려가 보니까 싹 빠지지도 않고 꽉 차 있어요 아직. 그래서 잠깐 주차 갔다 왔거든요. 143쪽에 제3자는 이제 주택시장 분석인데 그 장단기 분석은 아직은 너무 어렵고 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어서 다음 과정 나중으로 미루겠다 그러고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죠? 이건 아직은 좀 어렵고요. 143쪽의 제3자의 주택시장 분석인데 이것도 이제 그 개념이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볼 텐데 주택 서비스라는 거 있죠. 주택 서비스. 그래서 이 주택 서비스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 많이 써먹기만 합니다만은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하우징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물리적 주택은 이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질성이라는 게 다를 있자니까 이제 품질이 다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택마다 우리가 뭐 보시다시피 내부 인테리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설계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개발되어 왔던 경제학 이론, 경제학 이론은 약간데 수요 공급 이론이 이제 대표적인데 저번 주에 공부한 건데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아무 때나 써먹는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만 써먹는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이론들인데 이렇게 경제학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 수요자나 공급자 같은 참여자가 무수히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동질적 재화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질적이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는 거는 완전 경제 시장에 적용 대상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래 예측이 가능하겠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지 말 건지를 수요 공급 이론 가지고 한번 예측해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완전 경쟁 시장 이론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그게 바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는 물리적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 효용으로서의 주택을 이야기해요. 효용으로서의 주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택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단독주택에도 살아봤고 아파트에도 살아봤는데요. 단독주택 27평하고 아파트 32평을 같이 살아봤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쪽에 살 때도 나름 대단히 만족스러웠고 여기 살 때도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효용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면 이 두 개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주택 서비스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이론, 즉 가격과 량을 계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효용의 주체로 봐버린다 그러면 동질적 재화를 만들 수 있고 동질적 재화가 되면은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다른 건 됐고.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조금 되면 좋겠어요. 예. 자, 기억번. 자, 주택 서비스 1번 이질적 상품은 물리적 주택이다 그랬는데 기억번. 경제학에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많은 이론과 모형이 있다. 완전 경쟁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주택은 질적, 양적으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질적이다 그랬죠. 2번 따라서 물리적 주택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이론의 모형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동질적 상품은 주택 서비스인데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말한다. 효용.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의 주체로 보게 되면 주택은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제학 이론 중에 완전 경제 시장 이론이 이 수요 공급 이론이거든요. 량과 가격이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결정된다 또는 량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량이 100개냐 120개냐 할 때 이 량은 실제 물리적인 주택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진 않지만 주택 서비스다 그 이야기예요. 1개, 2개, 3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해하신 거죠? 동질적 정확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개념만 알면 되고 그렇다고 앞으로 수요공급 이론 할 때마다 제가 실제로는 주택 서비스의 량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요것만 따로 그냥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 그 2번에 주택 수요와 소요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용어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수요하고 소요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험에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어는 아셔야 돼요. 가끔 써먹거든요, 제가. 다른 거 설명할 때. 영어로는 이제 demand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는 needs, 소요라고 하는 건데, 수요 우하고 오가 전혀 다른 이야기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은 대상이 중산층 이상이에요. 중산층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내 돈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 시장이 건전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더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택 소요는 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저소득층은 내 힘으로 주택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 놔둬야 될까요? 사회복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지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지정책.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다. 이런 걸 소유라고 한다. 근데 그러면 신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치자. 70세 이상 독거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파악하게 되었고 이러한 주택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야 될까요? 주택 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정확한 표현은 주택 소요 문제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그걸 다 정확하게 알아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봐야 되겠다. 이해하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주택 수요는 시장경제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맨 밑에 중산층, 구매력이 있는 계층이다 그랬고 주택 소유는 사회적 주택 정책상 개념으로 맨 밑에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148쪽에 자, 148쪽에 가시면 주택시장 여과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여과 과정이라는 것도 용어 일단 몇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책에 있는 거니까 뭐 그걸 따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과 과정 필터링 프로세스라는 건데요. 이 여과 과정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다행히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내서도 안 된다고 보죠. 그런데 대략 3가지 주제를 잘 정리하면 거의 뭐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주거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주거분리. 주거분리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여과 과정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과 과정에는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하향 여과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건데 오늘은 불량주택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좀 하고 나서 들어봐야 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주요한 개념 2가지를 일단 볼 텐데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시면 어떤 지역에 가면 이와 같이 보통은요 이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하고 고소득층이 사는 동네가
이 경계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이거는 도시 전체를 봐도 나뉘어 있고 또는 동네로만 봐도 우리 인근 지역으로만 봐도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도시 전체로 본다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강남과 강북은 아무래도 소득의 차이가 있어 보이고 똑같은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3구하고 그 이외의 지역도 조금 소득이 달라 보이죠. 예. 또 요즘 이제 뭐 많이 올랐던 과거에 한 뭐 5년 전에 많이 올랐던 고덕지구다. 뭐 고덕지구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된 데하고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완전히 막 다 쓰러져가는 집하고 가격 차이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이와 같이 고화조가 보통은요 도로나 산이나 산 아니면 하천, 한강 같은 하천을 기준으로 보통 나뉘어서 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럴 때 일단 땅값이 제일 싼 쪽은 어디냐 그러면 일본 지역이에요. 보통 이제 땅값이 가장 비싼 쪽이 이제 4번 지역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계와 근접한 저소득층 주거 지역은요 주변 지역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걸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할 텐데 외부 효과라는 건 우리가 저번에 들어보긴 했죠. 인접성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이 3억이다. 그럴 때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가격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이걸 뭐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요.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외부 환경. 그럴 때 이렇게 외부 환경 때문에 좋아진 걸 외부 효과라고 하고 그럴 때 나에게 유리한 효과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외부 경제. 불리하다. 땅값 떨어지면 외부 경제였어요? 불경제였어요? 불경제. 뭐 들어보긴 했죠, 그죠? 얘 보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외부 경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유리한 게 외부 경제예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경제라는 표현 항상 유리할 때 쓰는 거예요, 유리.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불러요. 플러스 외부 효과, 유리하다 해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 그럼 거꾸로 분리할 때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예, V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또 정은 항상 유리할 때 쓰는 거예요, 유리. 예? 나중에 뭐 그 규모의 경제 불경제 할 때도 경제는 역시 유리.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알면 뭐 몇 가지 용어가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여기는 정의 외부 효과 때문에 일본 지역보다는 가격이 비싸요. 왜냐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가 편하거든요. 여기서는 버스 타고 30분 가야 되지만 여기는 길만 건너가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해서 이 일본 요 동네보다는 가격이 비싸. 그리고 할증 거래 된다 그래요. 할증 조금 비싸다. 거꾸로 경계 근처의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부는 아까 유리하다 그랬어요, 불리하다 그랬어요, 분리. 예컨대 주변 지역이 보니까 개판이에요. 개판이니까 막 그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끄러워. 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넘어와 이리.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 때문에 이 4번 동네보다는 땅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할인 거래된다. 이렇게 할인은 백화점 할인이 제가 받는 거예요, 싼 거예요. 예, 그 할인이에요. 할인이라는 용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거든요. 할인, 디스카운트. 그래서 할인 거래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자 똑같은 32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대략 2억 5천 근처라면 여기는 한 4억 근처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더라. 예. 그럴 때 이 고소득 주거지역도 보통 이제 여기는 누가 사냐 하면은 새 거예요, 새 거. 신규.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들어가 사는 거고요.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죠. 저소득 주거지역은 아주 오래된 재고주택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제 주로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이 새 건물이 40년, 50년 지나면 계속 새 거일까요? 언젠가는 낡아질까요? 나중에 이제 그걸 뭐 인근적인 수명현상이다라고 제가 따로 설명할 텐데 어쨌든 낡아지잖아요. 낡아지면은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떨어지기도 할까요? 떨어지겠죠.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32평짜리지만 1억 5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면은
아무리 여기가 학군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저소득층 이사를 못 가죠. 못 가요. 그런데 여기 가격이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3억 근처까지 떨어졌다 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이 2억 5천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살살 올라가고 특히 이적이 할증돼서 이거보다 조금 비싸다면 한 5천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5천 또는 2천, 3천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이 사람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요. 이런 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합니다. 침입. 용어들 한번 보세요. 침입. 영어로는 더 살벌 invasion. 예? 쳐들어간다. 전쟁할 때. 이걸 침입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사회학 용어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사는 이제 고소득층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집값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떤 여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대략 한 20에서 25년간은 상당한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낡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 조금 흔들리다가 나중에 완전 바닥을 기는데 이게 인건적인 수명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걸 나중에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뭐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기억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 이제 이 대목이에요. 지금 고소득층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보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를 나가려고 그럴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가려고 그럴까요? 더 좋은 동네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싹 다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을 완전히 저소득층이 점유해버려요. 몇 집만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점유해, 완전히. 그래서 이런 걸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그래서 이제 침입과 계승이라는 용어는 어떤 때 썼던 거냐면 원래 자연과학 용어인데 초지 풀만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질적인 요소가 처음으로 쳐들어왔어. 소나무 씨가 바람에 날려서 날려가지고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풀이랑 같은 존재예요? 좀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자라가지고 처음엔 작다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나무가 20m짜리 큰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햇빛이 가려가지고 여기가 풀이 살 수 있겠어요? 이제는 싹 다 소나무밭으로 바뀌겠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침입이고 싹 다 소나무밭으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계승이라 그러거든요. 과학에서. 그거 그대로 갖다 빌려 쓴 게 사회과학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천이라 그래, 천이. 과학에서는 침입과 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천이. 우리는 천이를 계승이라고도 한다. 계승. 슈제션에서 계승이다. 이해하신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영어는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동네 잘 보세요. 이 동네. 이 동네는 어떻게 됐냐 하면 원래는 누가 살았느냐 하면 고소득층이 살았죠. 고소득층. 그런데 어느 날 저소득층이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동네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걸 계승이다. 천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걸 우리 지역의 소득계층이 낮은 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하향여가라 그래요. 필터링 다운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하향여가 개념은 쉽죠. 소득이 내려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동네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가고 별로 없어요. 그럼 놔둬야 될까요? 막 쓰러져가지고 각종 범죄가 발생해 놔둬야 되는 거예요. 팍 싹 쓸어버리고 그냥 재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재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홍법 공부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도정법 공부하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되면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안 배웠어도 재개발이 되면 원주민들이 다 도로 새 집에 들어가 살든가요? 돈이 없으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오든가요? 100% 외지인들이 거의. 그러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우리가 2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외지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인데 저소득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뀌더라. 이거는 이 지역의 소득계층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걸 상향 여과를 한다 그 이야기. 상향 여과. 개념은 대략 잡으셨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시내 중심가들 옛날에 유명했던 동네들이 있어요. 예컨대 서울역 뒤에 보면 이제 뭐 염천교 다리 건너가지고 그 서교동 말고 서교동도 홍대 뒤에 서교동은 잘 사는 동네고 옛날에도 서계동이나 뭐 염리동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는 잘 살았던 동네죠 거기가. 왜냐하면 서울역 바로 근처인데다가 그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적산가옥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방 때 일본인들이 나가고 나서 그걸 차지한 사람들도 근데 좀 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 달동네가 된 거예요. 달동네가 됐다가 최근에 거기가 싹 다 재개발됐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럼 또 달동네겠어요.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부자 동네가 되겠어요. 부자 동네죠. 개발 잘한 거죠. 그 사람 때도 모르죠. 개발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이 원래는 부자가 살았는데 한동안은 가난한 사람들 동네가 그랬다가 또 재개발되면 다시 부자 동네가 되고 이렇게 이 지역의 소득계층이 사람들이 바뀌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걸 여가 과정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주택 여가 현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148쪽이죠. 그래서 가로 1번에 주택 여가 현상이 여기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주택 여가 현상이란 주택의 실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주택시장 경제 이론으로 주택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주택 순환 또는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2번. 일반적으로 주택 여가 현상은 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가 다른 주택으로 이동함으로써 종래 사용용 공가를 소득이 떨어지는 계층의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택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향과 하향 여가를 했는데 주택 여가 현상은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 계층으로 사용되는 현상인 하향 여가고 저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고소득계층으로 사용 전환되는 현상인 상향 여가가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2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 마저 볼까요? 이제 한 번 더 보죠. 뭐. 하향 여가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고가주택으로부터 하향 여가돼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은 살 수 있는데 새 걸 산다고요. 남들이 이사 가고 난 헌집에 들어가 산다고요. 헌집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고소득층은 뭐냐? 항상 새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내가 새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남이 살다가 나간 집을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맨 끝에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향 여가죠.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저가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으로 전환되는 걸 말한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항상 신규 공급, 새 거다 새 거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 여기서는요. 그다음에 그 2번에 있는 그래프라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렵죠.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건 설명 거의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151쪽에 뭐 내년에는 또 참 시험이 결혼이 좀 쉬울 때니까 어려울 때도 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가셔가지고 151쪽에 3번에 주택의 상향 여가 과정 그랬는데 주택의 상향 3번 주택의 상향 여가 과정은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이랬죠. 그래서 사실은 별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문제 때문에 그거 한번 본 건데 여기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저소득층에 수요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집을 좋아한다고요? 다른 데 다 가버렸다고요? 다른 데. 그럼 사람이 안 사니까 놔둬야 될까요? 재개발할까요? 재개발,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거나 소득이 좀 늘어가지고 또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대한 수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에 자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다 그랬는데 주거분리 현상은 아까 설명했죠, 그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훨씬 더 간결하죠. 이와 같이 그랬는데 그거 빼고 도시 지역 전체가 고층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 분리.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거 분리라 한다. 간단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이러한 주거 분리 현상은 당해 수도권 전체뿐만이 아니고 도시와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상향 하향요와 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서울 전체로 봐도 나뉘어 있고 또 어떤 특정 동으로 들어가 봐도 나뉘어 있고 근린 지역. 근린은 이제 가까운 지역이다 그 이야기죠. 예. 근린을 뒤집으면은 인근이죠, 인근. 근린. 여러분 그 공법에서도 제1종 뭐 2종 근린 이런 거 있어요. 그 뒤집으면은 인근이거든요, 인근. 두음 법칙 때문에 리을이 앞으로 나오면 이응이 되니까. 그죠? 예, 뭐 리철수는 북한 애들 발음이고 우리는 이철수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두음 법칙. 이제 북한 애들은 두음 법칙을 무시하니까. 걔들은 센 억양을 좋아하잖아요. 호전적이고. 예. 실제로 뭐 싸움을 좀 잘하긴 해요, 북한 애들이. 미국하고 맞짱 뜨고 막 그러니까. 2번 여과작용 주거분리 현상이다 그랬는데 이제 아까 그 그림은 그런 거죠.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고 거기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 주거분리 주택 소비자가 정해비협효과는 편익은 추구하려고 아까 이제 정해비협효과는 설명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부해비협효과에 의한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막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해비협효과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은 가능하면 부자 동네 가까이 입지하는 게 좋고 아까 동그라미 2번 지역이죠. 동그라미 2번. 예. 그다음에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은 가능하면 저소득층과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부의협의 효과를 피하려고. 예. 4번 동네 이야기죠. 2번. 따라서 경계 부근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증거래되고 어딘지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경계역 부근에 있는 고층주거 지역은 할인 거래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3번. 고득층에 인접한 저층주거 지역의 수산 개량 비용이 주택가치 상승보다 적다면 저층주거 지역이 재개발되어 고층주거로 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다 무시하고 아직은 어렵고 두 번째 줄 재개발되면 어떻게 되냐. 재개발되면 원주민이 돌아 들어간다고요, 부자가 들어간다고요? 부자. 그렇죠. 그게 상향이었어요 아까. 그 다음에 4번에 저수층 인접한 고수층 주거지역은 수산 개량 비용 주택가 상승분을 초과할 때 손을 기피하고 주택은 점차 노후화되고 그게 중요하죠. 오래되면 주택은 점점점 노후화될 것이고 그러면 만만하니까 사람들이 쳐들어올라 그럴 것이고 그래서 하향여과가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를 침입이라고 한다. 침입. 5번에 침입에 의해 하향여과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고층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주거지역 변화되어 간다. 이처럼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되어가는 과정 그런 걸 천이 슈제션 이걸 다른 말로는 제가 계승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이 또는 계승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의 불량주택 문제는 그건 조금 이따 보자 그랬죠. 그래서 그건 놔두시고요. 그래서 용어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 여과과정, 주거분리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154쪽에 5절에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상당히 또 재밌죠. 이것도 이제 기억할 것, 이해하고 기억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거 뭐 기억은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지금 억지로 안 해도 돼요. 거기 큰 1번에 시장의 효율성과 효율적 시장이다 그랬는데 제목 먼저 볼까요? 자, 큰 1번 효율성이 뭐냐 이런 이야기고 큰 2번은 자 부동산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약성, 준강성, 강성 그렇게 확인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존재 여부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할당 효율적이 있는데 할당 효율적은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과정으로 넘겨도 되겠고, 자 효율적이 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개념 뭐 간단하게 확인하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표로 정리할 텐데, 표를 뺏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약집에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약집 다시 이제 그 마지막 다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3월 말에 보통 많이 내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낼까 뭐 생각도 갖고 있어요. 아마 그는 출판사 사정 봐가면서 아무튼 그래서 보통 3월 말에 내는 이유는 기본서를 좀 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요약집 나오면 기본서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 거기 그 개념 보죠. 개념. 자 1번 시장의 효율성과 효율적 시장 개념이다 그랬는데 바로 2번이 핵심적인데 이와 같이 그랬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거기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동그라미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효율적 시장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금 뭐 잠깐 보셨지만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어떻게 구별 지어볼 생각이냐 설명을 그렇게 드려볼 거예요. 반영되는 정보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어떤 분석 수단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윤은 가능하냐, 정상 이윤, 그 다음에 만약 정상 이윤보다 넘어가는 초과 수익이 있다면 이 초과 수익은 어떤 정보 가지고 가능하냐, 과거 정보냐, 현재 정보냐, 아니면 아직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 시험은 뭐 이 안에서 거의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이해하면 되고, 이 표를 못 외우는 분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는 나왔다면 다 맞추는 거지. 이걸 뭐 틀리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야. 이해하신 거죠? 이거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시장. 어떤 지역에 주식에 관련되는 유익한 정보가 오늘 공개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주식 가격이 주가죠. 가격.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다가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다가 50조를 투자하겠답니다. 뭐 전혀 사실과 관계없어요. 실제로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제 복제의약품에 투자는 했어요, 사실은. 오래전에 몇 년 됐죠. 그게 이제 인천 쪽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다 투자한 건 5천억 정도 일단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투자한 건 아니고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한 뭐 20조, 30조 박아야 많이 박는 거죠. 삼성이 5천억 투자하면 그냥 간만 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나? 뭐 되면은 뭐 몽땅 때려 넣는 거고, 안 되면 버려버리고 팔아버리고 뭐 그런 거예요, 삼성은. 규모가. 그런 정도지 뭐 5천억 가지고 투자했다 그러긴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40조 했다니까, 40조? 가져가자. 그럼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야, 그래도 삼성인데, 이거 뭐 전 세계적인 의약품 회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약품 회사의 주식을 거래를 안 할까요?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정보가 공개되고 나서 언제 주가가 올라가냐 그 이야기예요. 1번. 실제로 주가가 완전히 올라가서, 다시 설명 다시 할게요. 실제로 그 의약품 회사가 떼돈을 벌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그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니까 지금 즉시 올라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유익한 정보는 가격에 즉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정보가
빠르게 가격에 영향을 준다 해서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니, 효율적 시장은요, 결론은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논리예요. 이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건 좀 약한 놈 같고, 요 놈은 좀 강해 보이고, 요거는 강한 놈이 준한다 그랬으니까, 뭐 그럭저럭 강할 것처럼 보여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셔야 되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인데, 자, 부동산 시장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남양주 쪽을 이제 수업을 오기 전에 어제 곰곰이 인터넷 뒤져봤어요. 그러면서 내일 남양주 수업이지?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러면서 예를 찾아보다가 남양주 쪽이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보니까 학원에서 멀지도 않아.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학원에 좀 일찍 가기로 했으니까 조금 일찍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땅을 뭐 많이도 말고 한 100평만 사놓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에? 신문에 나왔길래. 그래서 개발 정보가 공개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미안한데 지금 은행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많이는 못 가져왔고요. 일단 가계약을 할게. 가계약. 그러면서 5만 원짜리 한 5장을 꺼내가지고 25만 원인데 가계약 합시다. 땅값 얼마예요? 어제 뭐 물어보니까 평당 100이더만요. 100평만 주세요. 내일 싸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중개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휴, 그럼요. 그러면서 받겠어요. 이미 올랐어요.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백날 가서 투자를 해봐야 돈 벌기는 어렵다. 왜냐? 시장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이미 정보가 공개되면 제가 사고 난 다음까지 기다렸다 올라간다고요? 즉시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즉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걸 효율적 시장이란다.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럴 때 실제로 효율성의 정도는 이제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이놈이 제일 강하고 이놈이 두 번째 이놈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럴 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거는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추세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고 뭐밖에 없느냐? 정상 이윤밖에 없다. 아까 요거는 영어 우리가 하긴 했죠, 그죠? 초과 수익은 정상 이윤을 넘어가는 수익이라 그랬죠. 정상 이윤은 완전 경제 시장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이고, 요거는 완전 경제 시장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불가능.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중강성은 뭐냐 하면, 요거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고, 얘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어서, 오늘 현재 공개된 정보까지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베이직 어널리시스에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또는 내재가치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즉 과거나 현재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윤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조금 답답할 겁니다. 지금 뭔 말 하려고 저러나 하고 아직 설명 안 했죠? 네.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 가장 효율성이 높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뿐만이 아니고 아직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된 정보까지도 부동산의 가격에 싹 다 반영됐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초과 수익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고 오로지 정상 이익밖에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파마라는 학자인데 아까도 파마 이야기했잖아요. 이름이 파마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그 가격 변동을 연구했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학자의 정의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느냐? 현 시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정보가 오늘 공개되면
뭐 2달 뒤에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요? 즉시 영향을 준다고요? 이런 걸 우리는 현재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정보. 현재 정보. 현재 공개된 정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현실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이 준강성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먼저 이해하자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뭐냐? 과거 정보가 공개될 때 이미 가격을 올려놨을 거고, 이해하셨나요? 현재 정보는 공개되자마자 즉시 가격을 밀어 올려버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싹 다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백날 분석해 봐야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버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상이익, 남들도 다 벌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이익밖에 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대충은 어떻게 뭐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뭐 고개들을 그래도 끄덕여 주시니까 훌륭한 거죠. 그러면 이런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진짜로 초과 수익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초과 수익이 있느냐?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질 수만 있다면 초과 수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까 남양주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러더라. 원래 이게 땅값이 얼마였냐? 100. 그런데 개발된다는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이게 200으로 올랐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100을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 팔라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어차피 200 주고 사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현재 정보로는. 그런데 제가 아직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미래 정보. 예를 들어서 남들은 뭐 개발된다 그것만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제까닥 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 남양주 쪽에 뭐 신도시 개발한다는 혹시 너가 담당이냐 물어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 담당은 아니지만 내가 좀 알지 정확하게. 근데 그 저희 부하 직원이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뭐 야 혹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거기 중심 상업 지역도 꽤 넓고 주택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좀 뭐 알려줘?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상업 지역만 알려주라. 상업 지역 지하철역 들어가는 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문자로 번지수를 찍어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얼마 주고 사야 되겠어요? 가격이 이미 올라갔으니까 100만 원 주고요, 200만 원 주고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의미 없고 자 이제 200 주고 살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일 제가 상업지역 근처만 샀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나중에 상업지역이 공개가 되면 땅값이 200에서 끝날까요? 1000만 원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초과 수익이 없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 정보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초과 수익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 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래 공개가 안 된 정보 가지고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X는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자 그 이야기예요. 이해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추하자. 약성은 얘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정보가 즉시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몇 달 뒤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정보요, 과거 정보는 영향을 줬다고요.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는데 이거 백날 해봐야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그러지 정상이익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남들보다 우수한 정보를 갖지 않고는 여기도 초과 수익이 없다. 그게 뭐냐? 아직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나 또는 여기는 워낙 사람들이 정보에 둔하니까 현재 정보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컨대 1970년대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보에 민감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었을까요? 관심 없죠. 뭐 언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어야지. 게다가 뭐 개발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성실하게 아침 새벽에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누워 자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신문 그런 것도 안 봐. 텔레비도 없고. 왜냐하면은 신문 돈이 아까워서 안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 돈 가지고 애들 밥 사줘야지. 이해하신 거죠? 애들 짱깨 하나 사주는 게 훨씬 낫지.
신문 봐서 뭐하게 그거.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옛날 같은 1970년대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신문에 맨날 떠들어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심심하니까 가서 사본 거예요. 강남. 이해하셨어요? 어릴 때 땅값이 10배 뛰더라. 재밌으니까 그냥 사볼까요? 대량으로 사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개발 정보 같은 현재 정보 가지고도 추가 수익이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어두운 시절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정보의 어둡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절이다. 강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상, 머릿속에 있는 시장인데 이 파마라는 학자는 중강성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약성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놈보다 강한 놈도 비교해야 정확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강성을 설정했는데 여기는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지 옛날 정보는 옛날에 밀어 올렸고 현재 정보는 공개되자마자 밀어 올리고 심지어는 아직 공개 안 된 정보까지도 가격을 다 올렸다라고 가정하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공개가 안 된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현실에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이제 가정을 기반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갔으니까 어떤 분석을 해도 절대로 초과 수익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정보 가지고 왜 이미 가격은 다 올려놨으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는 시장이냐? 정상이윤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성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에요. 정보가 완벽하게 다 공개됐다고 보는 거니까. 정보가.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야기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조금 까다로울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봤으니까요. 자, 이번에 부동산의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과를 이번에 약성효율적 시장이죠.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기술적 지표들이 현재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된 경우는 어느 누구도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랬죠. 2번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 봐야 그게 기술적 분석인데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약성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중강성이죠. 현재 공표되는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고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이 벌써 반영되어 정상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없는 시장이 있다. 2번 이와 같이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표되는 어떤 새로운 정보로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올릴 수 없는 시장 이런 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가로 서문에 강성이죠. 강성. 동그라미로 강성효율적 시장이란 공표된 정보이건 공표되지 않은 정보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미래의 정보까지 싹 다. 2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이고 3번의 강성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머지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셨고 그러니까 할당은 나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거기다. 투자율은 좀 해야 되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뭐 정보가치, 정보비용 그랬는데 158쪽 가보시면 뭐 계산 비슷한 게 있죠, 그죠? 뭐 숫자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할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한 시험에서 한 3번 나왔는데 아직은 아니고 투자율은 조금 공부하고 2월 말 뭐 그 정도 가서 하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160쪽에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 그랬는데 요거 한번 뭐
잠깐 보죠. 입지가 뭔지.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 뵐게요. 예.